네, 인공지능 열풍에 반도체 기업들이 호황을 이어가는 가운데 투자자들의 관심은 제2의 엔비디아에 찾기에 쏠려 있습니다. 제2의 엔비디아로 이미 꼽히는 기업, 영국 반도체 기업 ARM과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인데요. 간밤 나온 브로드컴 실적부터 인공지능 주도주 옥석 가리기까지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오늘도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브로드컴 실적이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브로드컴은 AI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비교적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회사인데요. 그렇죠. 뉴욕 증시에서는 굉장히 주목을 했습니다. 자, 브로드컴 실적 발표 전에 4% 이상 올랐었더랬어요. 그런데 실적을 발표하니까 주가가 한때 5%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한 3% 선에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시간 외 거래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자 지금 브로드컴의 이 실적이 이렇게 올랐다가 또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브로드컴 실적이 동전의 양면처럼 두 가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이 매출이나 이익은 시장 예상치보다도 훨씬 더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잘 되고 있다. 사실 브로드컴 실적이 좋았던 얘기는 밤사이에 엔비디아 주가가 올라가는데도 아주 기폭제가 됐습니다. 마치 지난주에 델 컴퓨터라는 회사의 주가가 올라가니까 엔비디아가 또 올랐죠. 등달아 오르는 것처럼 브로드컴의 실적이 좋으니까 엔비디아 실적도 기대도 더 높아지는 이런 모습인데요. 시장에서 관심을 가졌던 것은 미래의 어떤 예측 가이던스였어요. 특히 연간 이 5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굉장히 높았는데 브로드컴이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실망 매물이 조금 나온 것 같은데 그러나 어쨌든 4분기 매출이 119억 달러, EPS가 10.99로서 시장 예상보다도 훨씬 높았다. 뭐 그런 면에서 어닝 스프라이즈라고는 볼 수 있는데 시장 예상보다는 높았지만 기대치보다는 조금 나빴다. 뭐 이런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로드컴은 역시 AI 회사로서 AI 반도체 관련주로서 여러 가지 그 위세를 실적으로 또 한 번 증명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매출이나 이익은 예상치보다 잘 나왔지만 뭐 양면이라고 하시는 게 연간 5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다. 근데 지금 제2의 엔비디아로 브로드컴이 꼽힌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걸까요? 예, 사실 그 제목이 지금 핵심 제목을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자, 지금 AI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회사들이 AI의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흐름이나 유행을 따라가서는 안 되고요. 메커니즘, 그 먹이 사슬에 관한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면 수시로 바뀌는 AI 주도주의 판도 변화를 선제적으로 좀 따라잡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자 지금 AI 분야별 주도주를 보면요. 일단 AI가 잘 되니까 서로 간에 전부 AI 시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 시설에 1차적으로 필요한 것은 GPU인데 GPU를 설계하는 회사 엔비디아가 그동안에 1등이었습니다. 지금 AMD가 뜨고 있죠. 또 ARM은 설계의 기본 플랫폼을 만들기 때문에 엔비디아, AMD, ARM을 설계하는 회사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설계를 하면 공장에서 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파운드리 회사, 지금 TSMC가 거의 독점하고 시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인텔이 공장 GPU 생산 시설을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다음에 메모리 중에서 GPU 형제로 같이 들어가는 HBM에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등. 자, 그런데 이렇게 GPU와 HBM을 생산을 하면 이것을 서버를 구축해야 되거든요. 서버 구축하는 회사가 슈마컴이라는 SMCI, 또 델이라는 회사. 자, 그런데 구축하고 나면 이제 그 AI 기기를 통해서 데이터를 쌓아야 됩니다. 데이터를 쌓기 위해서는 엄청난 네트워크를 해야 돼요. AI는 그냥 옆에서 손으로 만지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 통신으로서 작동하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 통신 시장에서 브로드콤, 퀄컴, 소프트웨어 이 회사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설계, 생산, 그다음에 서버 구축하면 그 다음 단계가 네트워크 통신으로 오는 것이죠. 그 다음이 이제 통신을 하고 나면 데이터 센터를 축적하는 회사들은 현재 돈이 많이 듭니다.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메타 이런 데는. 그런데 이것을 구축하고 나면 그 나중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조만간 여러 가지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라든지 이런 데서도 AI가 지금 적용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이제 B2C 부분에 소비자들로부터 돈을 벌게 된다. 그런 흐름에 따라서 AI 분야별 주도 시간차를 갖고 주가가 오르는 패턴이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서버 구축에서 이 바로 통신으로 왔다. JP 모간 미국의 가장 큰 은행이죠. 여기서는 제2의 엔비디아를 우리가 흔히 AMD가 GPU를 생산을 하니까, 그런데 GPU를 2등으로 생산하는 AMD보다는 통신으로 연결하는 브로드컴이 훨씬 더 유망한 회사다. 이런 단정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AMD가 엔비디아의 이제 경쟁자로 GPU를 2등으로 규모로 생산을 하고 있는데 AMD보다는 브로드컴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게 JP모건의 주장인 거고요. 지금 뉴욕 증시 주도주 보면 올 들어서도 계속해서 이제 자리가 바뀌잖아요. 그동안 보면 M7이라고 매그니피센트 7, 7가지 종목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고 주장이 나왔었는데 이것도 너무 많다. 5가지로 좁혀야 된다. 근데 또 종목이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한마디로 AI가 주도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제 이 빵은 뭐 이미 맛이 좀 갔고요. 매그니피센트 7도 끝났다. 매그니피센트 7을 M5로 하자는 얘기가 잠깐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아예 판을 바꿔서 이제 AI5로 한다. 바로 이 AI5에 들어가는 회사 중에서 주목을 끄는 회사가 바로 브로드컴입니다.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M7에도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M7에 들어가 있지 않은 회사로서 AI5에 들어와 있는 회사가 바로 AMD, TSMC, 브로드컴 같은 회사입니다. 이 회사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자, 세 번째 있는 빵은 2013년부터 뉴욕 증시의 선도주였는데 이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여기서 지금 애플, 구글이 조금 휘청하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M7으로 왔고 M7이 MNM이라는 그러니까 M자 2개, N자 하나,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메타로까지 왔는데 가장 최신 버전은 제일 위에 있는 AI5.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AMD, TSMC, 브로드컴 이 회사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브로드컴 하니까 사실 한국이랑은 또 약간 감정이 안 좋은 회사가 아니었나. 특히나 삼성전자에 갑질했다가 과징금 받았던 이력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과징금 사건이 진행 중이죠. 그러니까 공정위에서는 과징금 191억 원을 때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정위가. 지금 그 법원에 항소 절차를 거쳐서 아직까지 최종 판결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자, 삼성전자와 브로드컴의 이제 관계를 보면서도 우리는 뭐 어떤 국가 간의 경쟁이라기보다도 사실 국제 경제 사회에서는 뭐 국적의 개념이 좀 사라진 지가 좀 오래됐죠.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삼성전자의 대주주들이 한국인들이 아니에요. 이미 삼성전자의 70% 이상이 외국인 주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어떤 갑질이냐. 우리는 흔히 삼성전자가 덩치가 더 클 것으로 압니다만 지금 시가총액 면에서는 브로드컴이 삼성전자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브로드컴이 더 큰 회사라는 얘기죠. 그런데 자, 왜 갑질을 하느냐? 갑질이라는 게 갑은 능력이 있어야 갑질을 합니다. 을보다도 능력이 있는 사람이 갑질을 하는데 삼성전자가 을로서 갑질을 당했다. 이 얘기는 브로드컴이 삼성전자에 더 큰 소리를 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이번 이 갑질 사건의 핵심 내용은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만들지 않습니까? 갤럭시를 만드는데 거기에 갤럭시가 통신으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통신에 들어가는 칩, 이것을 생산하는 회사가 브로드컴이라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브로드컴의 통신 반도체 칩을 삼성전자에 꼽지 않으면 갤럭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통신용 칩을 만드는 회사가 퀄컴하고 브로드컴이 있는데 삼성은 그동안에 퀄컴과도 또 브로드컴과도 같이 쌍방 계약을 맺어왔었는데 브로드컴이 좀 더 좋은 제품을 만들게 되니까 삼성전자가 제품을 달라 이럴 때 브로드컴이 삼성전자한테 각서를 하나 써라. 우리 부품은 브로드컴만 쓴다는 각서를 써야만 브로드컴 제품을 주겠다. 전제를 단 거네요. 예, 이 대목이 문제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삼성전자는 말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공정거래위원회로 사건이 넘어갔냐면 퀄컴이 고발한 사건이에요. 오, 반대로. 그러니까 브로드컴이 삼성에 갑질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갑질 당하면서도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었는데 물건을 팔지 못하게 된 퀄컴이 삼성한테 다그친 거죠. 왜 우리 물건 안 사? 이러니까 사실은 저 큰 형님이 사지 말라고 그래요. 걔가 누구야? 이러니까 브로드컴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터진 사건이다. 이래서 브로드컴과 삼성전자의 사건을 보면서 물론 삼성전자가 뭐 힘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인터넷 네트워킹 반도체 칩에 관해서는 삼성전자가 브로드컴에서 완전한 의리다를 보여주는 한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퀄컴을 어떻게 활용했을 가능성도 있지는 않을까요? 그 상당히 그 수가 상당히 그 높으신데요.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퀄컴은 그럼 누가 끌어간 회사일까요? 아니 저 브로드컴은? 브로드컴은 싱가포르 회사입니다. 싱가포르요. 예, 미국 회사라고 알려졌는데 원래 출발은 미국 회사로 출발했어요. 미국의 대학 교수들이 만든 통신 전문 회사인데 싱가포르의 그 통신 재벌이 이 브로드컴을 인수해가지고 싱가포르 자기 회사 이름도 브로드컴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인 헤드쿼터는 싱가포르에 있고 공장은 싱가포르에도 있고 브로드컴 공장이 또 실리콘밸리에도 있습니다. 자, 유명한 사건은 브로드컴이 퀄컴을 인수하려고 했을 때 그때가 트럼프 대통령 시절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저것을 거부했습니다. 그 사건이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거부했느냐? 바로 브로드컴의 국적이 애매하다. 자, 브로드컴이 싱가포르 회사인데 그 싱가포르가 중국 화교들 자본으로 나라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 브로드컴 뒤에 중국 시진핑의 그림자가 있다. 이래가지고 거절을 한 거예요. 그럼 민감한 정보들이 또 중국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주장을 했겠군요. 그렇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 브로드컴은 본사 한 축을 다시 미국으로 옮기고 우리 중국하고 관계없어 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은 거부했어요. 거부해서 인수가 되지 않았는데 자, 이 대목도 덩치는 퀄컴이 더 커요. 그런데 수익성이 브로드컴이 더 높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퀄컴을 더 작은 브로드컴이 인수하려고 했다. 그만큼 브로드컴의 경쟁력이 강하다를 보여주는 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박사님 그러면 브로드컴은 그 구성상 뭐 중국이랑은 친한가요? 본인들은 중국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일각에서는 그 싱가포르에 있는 많은 그 재벌들, 투자자들이 중국과 과연 관련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해서 바이든 대통령과 만찬을 한 적이 있죠. 그때 그 만찬비를 전부 브로드컴이 냈어요. 왜냐하면 브로드컴이 소프트웨어 회사를 인수하려고 그러는데 그 중국 공정당국에서 독점을 이유로 안 된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시진핑 국가주석 로비는 브로드컴 당신이 직접 하세요. 그래서 만찬을 실제로 했는데 VM웨어가 인수 합병 승인이 바로 났어요. 그만큼 중국에서 영향력도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하고 친한가 여쭤보는 게 이제 중국에서 사업하기는 브로드컴이 더 녹록한가 했는데 또 어쨌든 이런 이제 마사지가 있었어야 가능했었다는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볼드컵 얘기는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국내로 돌아와서 그룹 간 통합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한미약품그룹과 OCI 그룹이 통합을 추진을 하고 있죠. 이걸 두고 반대 또 찬성하는 측이 팽팽하게 지금 맞서고 있는데요. 통합을 반대하는 한미약품그룹 장남, 차남이 낸 가처분 신청 결과가 곧 나올 전망입니다. 박사님, 이게 통합을 두고 모녀 그리고 두 아들이 다투고 있는 그런 구도인 거죠? 예, 임성기라는 유명한 약사가 만든 회사가 한미약품이었고 그 한미약품은 사실 종로 사가에서 임성기 약국으로부터 출발한 입지전적인 제약회사예요. 지금은 이름을 한미사이언스라고 고쳤는데 이 한미사이언스 창업자 임성기 창업주가 유언도 없이 돌아가셨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남겨진 배우자와 2명의 아들, 1명의 딸 이렇게 4명간에 지금 남매의 난, 모자의 난 그야말로 가족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 핵심은 지금 그 사진에 나오는 제일 왼쪽에 나오는 그 배우자 그러니까 지금 자녀들의 어머니죠. 이 어머니가 한미약품그룹을 OCI라는 곳 화학회사예요. 태양광 관련 기업으로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느닷없이 약에 태양광을 집어넣는 것도 아닌데 태양광 회사와 왜 합치느냐? 그런데 이제 합치는 배경이 아들들이 보기에는 아들들의 경영권을 박탈하기 위해서 딸과 어머니가 일으킨 모반이다. 그래서 그 합병을 없던 거로 해달라고 소송을 했어요. 그 가처분에 대한 법원에서의 사실상의 심사가 끝났습니다. 곧 내일 모레 판결이 나올 겁니다. 그 가처분이 어떻게 되느냐, 또 가처분이 어떻게 나오냐 하더라도 이달 말로 예정돼 있는 주총에서 전쟁이 예고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지금 엄마는 송영숙 회장 모친은 딸을 차기 경영자로 밀고 있나 봐요? 겉으로는 그냥 합병인데 속 내용은 사실상 딸 쪽으로 모든 것을 몰아주려고 하는 주식을 뺏을 수는 없으니까 큰 기업인 OCI에다가 합병을 시켜서 그게 들어가되 그 OCI 측에서 이 딸을 사내 이사로 받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합병이 되면 OCI도 대주주로 들어와 있으니까 OCI 측이 아들을 배제하려고 딸을 키워주면 완전히 아들은 자동적으로 경영권이 박탈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을 노린 것으로 재계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송영숙 회장의 딸인 그 현재 상속자 중에 한 사람인 임주연 씨가 어저께 OCI의 사내이사 후보로 정식으로 선임이 됐습니다. 지금 단계를 밟고 있네요. 이번 주총을 거쳐야만 주총에서 확정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송 회장이 딸을 후계자로 택했는데 그 택하는 방식이 자신들의 주식만으로는 안 되니까 OCI라는 큰 기업의 옷을 걸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요, 박사님. OCI는 왜 손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핵심 질문인데요. 의외로 이 재계에서는 OCI가 왜 통합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석을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OCI가 심지어 더 큰 곳이라고 그렇습니다. 워낙 한미약품이 좀 말도 많고 그동안에 정권시장에서 화제를 많이 불러일으켰던 회사고 임성기 회장 살았을 때부터 주가 조작이라든지 많은 문제가 있었더랬어요. 그래서 관심을 더 끌었는데 실제로는 이번 한미약품 통합이나 모자의 난 또는 아들의 난을 통해서 가장 큰 혜택을 받는 기업이 OCI입니다. OCI고 그 OCI 내에서도 이우현이라는 분이에요. 지금 회장님이시죠? OCI 그룹 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분이 주식이 또 일대 주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분이 창업주인 이회림 씨의 장손이고 또 바로 직전까지 회장이었던 이수영 씨의 아들인데요. 아버지인 이수영 씨가 빨리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시다 보니까 지금 지분은 그 가교도의 오른쪽에 이보경, 이화영 이분들의 주식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우현 씨는 현재 손자에서
회장이긴 하지만 주식 지분은 6.5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삼촌들의 지분이 더 많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OCI 입장에서 경영권 승계가 아주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한미약품하고 통합을 하면 한미약품의 지분이 일부 OCI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자, 지분 변동 이후에 한미사이언스의 경우에는 OCI 홀딩스가 최대 주주가 되지만 또 OCI에서도 한미약품의 송영숙, 임주현 씨 등의 지분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로 합의만 하면 삼촌을 영향력을 배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에 한미사이언스와 OCI의 통합은 이우현 씨를 실질적인 오너로 만들어주기 위한 그런 대형 프로젝트 속에서 시작이 된 것이고 한미약품은 거기에 부수적으로 끼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시장에서는 완전히 지금 반대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박사님 그러면 뭐 이화영, 이보경 씨 삼촌들의 어떤 움직임은 없습니까? 삼촌들의 현재로서는 일단 이우현 씨 쪽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대목도요. 일단 OCI 쪽에서는 가계도를 한번 보시면요. OCI의 가계도의 삼촌들인 이화영 씨라든지 또는 이보경 씨는 이미 다른 회사를 하나씩 갖고 있어요. 그 회사에 그러니까 지금 왼쪽에 이우현 회장의 어머니가 김경자 씨인데요. 이 김경자 씨라든지 이우현 씨가 그 삼촌들의 각자 자기 회사 지분을 인정해 주는 대가로 OCI는 우리 아들인 이우현에게 넘겨라. 또 미망인인 김경자 씨가 지분을 상당 부분 갖고 있기 때문에 저쪽도 어머니와 아들이 연합군을 만들면 의결권이 조금 더 커요. 거기다가 이번에 그 한미 약품의 모여 연합군을 합치면 그야말로 연합군이 힘을 합친다고 그랬을 때는 최대 주주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합했을 때요. 나중에 그 연합군 내의 의견이 달라지면 이것은 대분란으로 올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재계가 M&A와 관련된 또 승계와 관련해서 굉장히 어떤 흥미로운 연구 사례로 보고 있기도 합니다. 연합군 안에서도 의견이 벌어지는 거 저희가 과거에도 자주 재계 역사에서 봤던 일들이니까요. 올해도 지금 정기주주총회 시즌 앞두고 그 경영권 다툼 관련해서 좀 눈에 띄는 표결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가처분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도 또 업데이트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